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기상청이 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할 거라고 3개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따뜻한 겨울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수도권엔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까지 탁한 공기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겨울 기온이 높아지고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 이런 짙은 먼지 상황이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도 대응책을 서둘러 내놨는데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요. 일부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와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새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바깥 활동을 조금 줄이시고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챙겨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음 처방전 시간에는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MBTI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장수직업 시간에는 취업이나 이직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가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나갑니다. 이변이 없으면 내일 27일 새벽 0시 54분께 발사될 예정이고요. 앞선 3차례 발사와는 달리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첫 발사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이 발사체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이고요. 우주까지 넓은 세상을 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나로호, 2번 누리호.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멧돼지가 주요 전파 요인이라고 지목되어 왔고요. 충남 당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 당진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4일이었습니다. 돼지가 폐사한다는 농장주의 신고가 있었고요. 이후 정밀 검사를 거쳐서 어제 오전에 확진이 됐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간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향하면서 접경지 그리고 산맥을 타고 남하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지역인 서해안 쪽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올 들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만 따져봐도 한 6건 정도가 되는데요. 양주가 3건이고 파주와 연천이 각각 1건인 것을 보더라도 이 서해안과는 거리가
아주 먼데 아직까지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당진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발생한 지역과 비교하면 좀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 농장 돼지 살처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남 당진을 포함해서 어제 오전 9시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의 축산 관련 시설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걸 방역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내에 있는 농장 30호 그리고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106개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해당 농장과 동일한 도축장을 방문한 611호 농가를 대상으로도 임상검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그 접촉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 점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고병어성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백신이 없고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단 방역 말고는 예방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간 발생이 없던 지역,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동진에 이어 남진하던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서진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고요. 농가들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생 멧돼지가 주요 전파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건도 멧돼지 때문에 전파가 된 건가요? 일단 24일 저녁에 방역본부 인력이 투입되어서 초동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또 역학조사도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어제부터 진행이 된 상황이라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에 부산에서 ASF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멧돼지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포획에 사용하던 차량 혹은 기타 사용 물품 등이 원인이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야생 멧돼지 사체와 포획을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해안 쪽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마 방역 울타리도 지금 처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확산이냐 아니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발생 농장과 연관된 축산시설 그리고 이런 축산시설들과 동선이 겹치는 차량이나 농장 이걸 대상으로 해서 검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의심 신고 후에 인근 농장을 시작으로 광역 단위, 도 단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는 일단 추가적인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고부병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방역 당국과 관련 인력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단발성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농장과 야생 멧돼지에서도 ASF가 검출된 적이 없던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전국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농장 방역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네, 철저히 해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공동 경영주 제도가 개선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공동 경영주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농업인이라는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보통 경영주라고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남성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이 경영주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농사를 짓는 아내는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6년에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후에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 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경영주로 등록되면은 혜택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농업인 수당이나 복지 바우처 그리고 농촌 여성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또 그리고 농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 급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경영주는 상관이 없는데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상의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상의 직장 가입자가 되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이걸 이번에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농업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을 포함해서 과거 1년을 포함하면 2천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공동경영규칙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K농정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이걸 반영해서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 개정 후인 내년 한 3월 정도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라도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와 권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농업인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음을 돌보고 일과 관계, 삶을 성장시키는 마음 처방전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MBTI 성향을 맞추거나 물어보는 인들이 많이 있죠.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바웃 심리상담센터의 함광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을 4가지 지표로 나눠서 총 16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 그 심리 성향 검사잖아요. 이걸로 성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이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대표님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FJ입니다. 아나운서님은? 저는 F 빼고는 다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때때로 다르게 나오던데 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MBTI가 뭔지 서로 확인하는 그 대화가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만나면은 MBTI가 뭐예요? 이걸 맞아요.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막 그 MBTI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됐죠.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는 혈액형 막 이런 거 있었고 별자리도 있었고 옛날에 막 심지어 막 B형 남자친구 막 이런 영화도 나오고 막 항상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혈액형을 물어보면은 옛날 사람이다. 사람. 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은 좀 유행 같기도 한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 MBTI를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걸까요? 이게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되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또 한 가지 또 뇌의 특성이 막 머리를 많이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떤 사람의 본능인데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된 학문이 심리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혈액형별 유형이란 게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와 사람은 한 명 한 명 다 이해하려면 엄청 복잡한데 와 이거 혈액형 4개만 공부하면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됐다가 근데 혈액형이 그래서 막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이건 조금 너무 과도한 일반화 같은 거죠. 4개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다가 16개짜리 MBTI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와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걸 16개만 공부하면은 나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사람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도구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를 알고 나서 저 사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된다. 저래서 네. 저랬구나.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유형이 떠다니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 삼아서 너는 뭐인 것 같아 이렇게 맞춰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지나치면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MBTI 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너무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MBTI 만능주의 같은 요즘엔. MBTI 만능주의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알파벳 4글자로 사람을 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그런 약간 사회 현상 같은 그런 게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어쩌다가 무슨 어디 채용 공고를 봤는데 그 조건에 이 유형만 뽑는다 MBTI. 어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제가 봐버린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이쯤 되면 이게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MBTI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음 코너 장수 직업 시간에서 취업 준장에서 요즘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MBTI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은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어떤 편견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서로의 유형을 물었지만 그 유형을 딱 듣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라는 어떤 편견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뭐 ENFP는 다 충동적이고 막 감정 기복이 심하다. 뭐 막 INTJ는 말도 안 통하고 고집이 세다. 뭐 INFP면은 현실 감각 없고 맨날 감정적일 거다. ESTJ는 막 항상 지시적이고 융통성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이게 그 사람을 그냥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되게 다양한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다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MBTI가 결국에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타인도 해서 잘 지내보려고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이제 사람을 이렇게 가두고 나누는 그런 걸로 오작동하게 될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MBTI 검사를 해보면은 그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고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F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반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쩔 때는 이런 성향, 어쩔 때는 저런 성향 그걸 보일 수 있는 건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MBTI 하나로 편견이 좀 생겨버린 것 같은 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단점이 만약에 그렇게 편견을 갖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게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라보는 그런 방식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보통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면 어떤 타인에 대한 편견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ENFJ다라고 하면은 난 ENFJ니까 항상 밝고 친절해야 돼. 뭐 이런 편견이 생긴다든지 난 뭐 INTP니까 항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탁탁 잘 지켜야 되고 막 난 INFP니까 현실적인 선택 잘 못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속성을 그냥 MBTI로 이렇게 그냥 편견으로 가져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MBTI 안에 가두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T예요. 예를 들어서 난 속상 근데 난 T니까 울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난 F니까 항상 누군가한테 공감을 엄청 잘해줘야 돼. 막 이런 나는 그리고 막 외향형이니까 집에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 돼. 막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마음을 억누르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닥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유형의 나를 가두다 보면 내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나 바람,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좀 억눌리게 되겠죠. 자연스러운 바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래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만 흔들리고 막 이래도 그 유형과 다른 모습이 보여도 뭐 잘못한 게 아닌데도 괜히 막 자책하게 되고 뭐 불안하고 왜 난 제대로 못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오래 이렇게 억누르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무기력해지고 당연히 뭐 여러 감정들이 다 잘 안 느껴지고 좀 둔감해지고 뭐 이런 상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대인 관계에서 네.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겠죠. 뭐 그래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는 거죠. 뭔가 난 ENFP니까 ENFP 캐릭터로만 막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답게 사는 걸 포기하고 그 MBTI 유형이라는 그 라벨에 맞는 삶을 어머. 살게 되는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상담에서도요. 막 선생님 저는 ENFP인데 왜 이럴까요? 막 정말요?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큰 틀에서는 아니 누구시 사람은 원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MBTI 서로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사실 MBTI를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데 어떤 시작점? 그 정도로만 딱 여기고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 위한 도구로는 쓰지 않았으면 정말 좋은 말이네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경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 조금 있겠구나. 정도를 살짝 감안하는 정도? 참고 자료? 요 정도로만 쓰면 관계가 훨씬 편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MBTI가 어쨌거나 선호 유형 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 더 선호하느냐를 측정하는 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먹 찍먹이라고 했을 때 전 찍먹이에요. 찍먹. 근데 이제 그렇다고 평생 항상 찍먹만 하진 않거든요. 어떨 땐 부어 먹기도 하거든요. 네. 뭐 후라이드를 좋아하지만 어떨 땐 양념도 뭐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향형이라고 해서 항상 외향적일 필요는 없고 T라고 해서 뭐 감정이 없거나 울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선호의 경향이 있는 것뿐이지 그게 나의 전부도 아니고 평생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하시고 고선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점으로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 그러니까 MBTI가 바뀌는 경우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결국에 그 MBTI로 나를 규정해버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마음 처방전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이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한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MBTI를 그 비유로 치면 MBTI는 그 우주를 탐험할 때 쓰는 작은 지도, 약도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약도 하나 가지고 우주의 모든 별이나 행성, 이 현상들을 다 설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막 어떤 새로운 행성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막 낯선 은하를 막 지날 때도 있을 거고 막 예측할 수 없는 별빛을 만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약도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요 정도가 우주의 끝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딱 여기까지다라고 그렇게 좀 정의하시지 말고요. 그 좀 약간 우주 탐험한다 생각하시고 평생 좀 내 마음을 이렇게 탐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MBTI로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우주는 아직 훨씬 넓다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우주는 무한하다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MBTI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바웃 심리상담센터 함강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요즘은요 실제로 일을 할 줄 아는지 묻는 그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또 이직을 준비하는 경력직 분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른 게 또 있는데요.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뽑고 싶게 만드는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채용 트렌드를 보면요. 포트폴리오 제출이 일반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쪽 컨설팅을 한 지가 벌써 채용 컨설팅을 한 지가 20년 넘게 넘었는데요. 20년 넘도록 해오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꼽으면 바로 이 포트폴리오가 대중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케터처럼 결과물이 명확한 직무에만 요구됐었는데요. 요즘은 영업직이라던가 심지어 인사 직무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력서 그 자기소개서만으로는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또 챗GPT가 또 자소서로 다 써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 경험을 했나 안 했나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직무 적합성과 실무 역량을 중시하는 수시 채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텍스트 위주의 자기소개서보다는 시각적으로 직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참 벅찬데 이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만들어야 한다니까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 주제를 선정하면서 구직자분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경력기술서 할 때도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에 더불어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이번에는 포트폴리오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하니까 저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예전에는 이건 선택이었거든요. 포트폴리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기본적으로 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최근 이 포트폴리오 작성법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들도 이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주제로 정했고요. 최근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채용 방식 자체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공채였는데 수천 명의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야 되니까 표준화된 이력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표준화된 빨리 검색해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는 그때그때 딱 필요한 사람만 수시 채용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을 뽑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뽑을 때는 눈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있는 사람, 말로만 했다고 아니라 사실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까지 내놨는지 눈으로 확인되는 사람만 뽑고 싶은 거예요. 기업들도 이런 증거를 원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본인이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담아서 그걸 보여주셔야만 조금 더 승산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같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프로젝트 경험이나 인턴 경험도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활동을 나열한 것보다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왔는지의 그 과정도 다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런 채용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자의 역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저는 분석력이 되게 뛰어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누구나 그건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잘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가령 시장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엑셀 도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뭐 시사점을 어떻게 도출해 냈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이 지원자가 정말 해봤나 안 해봤나 의아스러워하는 채용 담당자나 면접관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증거 자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직무에 이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할까요? 모든 직무의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 가능한 직무라면 준비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예전 같으면 디자인이나 영상, UI나 UX 그리고 콘텐츠 제작 같은 직무는 포트폴리오가 거의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지는 결과물이나 이 산출물은 그 지원자의 실력 자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코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뭐 면접 때 물론 실기도 하기도 하지만 실기가 없는 기업들은 아예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구성했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기터브에 이제 실제 본인이 코딩한 것 그리고 수정한 과정들을 거기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기술 포트폴리오에는 문제를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해결했는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그 실력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우도 요즘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기획 직무도 필수인데요. 마케팅은
어떤 캠페인을 했고 그 결과에 뭐 어떻게 성과에 도달했는지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네. 마케팅 직무나 기획 직무도 필수라고 필요하겠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업직이나 MD 직무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 전략 기획했던 본인이 과거에 기획해서 어떤 성과를 냈던 거라던가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글로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이런 도표나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걸 시각적으로 보여지면 더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나를 더 어필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MD 직무도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조금 더 합격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영업직이 아닌 인사팀 같은 경우에도 채용 프로세스에 그 본인 채용 프로세스 개선안이라던가 내가 예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기획안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취업을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포트폴리오는 증거의 힘이 있습니다. 네. 말로만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말로 나는 잘할 수 있어요라고 텍스트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지만 포트폴리오는 나는 실제 이런 결과물을 냈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는 잘 만들면 면접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질문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보면서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해왔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들이 나오니까 더 자연스럽고 본인도 답변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사람의 문서 작성 능력이 보입니다. 우리가 뭐 워드, 커말, 모스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포트폴리오만 보면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충분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정도의 페이퍼 같은 작업들은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서 작성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자신 있게 만들겠지만 이게 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신 부담이 없는 될것 사람들은 같아요. 요즘 AI가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AI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그 AI 툴을 좀 활용을 하셔서 기본 툴을 만들고 그다음에 본인의 내용으로 좀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근거를 대서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갓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 혹은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사실 내세울 만한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나 성과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신입사원들한테 엄청난 매출 성과를 기대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신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신입은 내가 거창한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성장 가능성이나 직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우선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중에서 지원하려는 직무와 연결된 고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열하지 마시고 연결 고리를 찾으셔야 연결고리요.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식품영양학을 전공을 했고 식품회사 영업직을 지원하는데 과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다라고 네. 하면 우리는 보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키웠고 성실하게 일했다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영업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영업관리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나는 폐기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판매 데이터를 기록을 했고 네. 발주량을 조절해서 폐기 비용을 10% 절감을 했다. 이를 통해서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라는 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이제 너무 사소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라는 이런 경험이지만 이거를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된 직무 언어로 재해석하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간혹 신입직 포트폴리오를 보면 정말 대학생 때 했던 활동들을 포트폴리오 15장에 다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15장 중에 보고 싶은 건 딱 2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강점이 뭔지도 자기 이해가 아직 안 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직무하고 연관된 것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15개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세세하게 직무와 연결해서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 경력직들의 포트폴리오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경력직의 포트폴리오는 신입직들과 달리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가독성과 논리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력직은 철저하게 성과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그냥 저는 어떤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대비 매출액 20% 성장이라던가 뭐 3시간 단축을 했다라던가 신규 거래처를 15곳 확보했다라는가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프나 도표나 뭐 인포그래픽을 적극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력직 분들한테 꼭 주의할 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경력직 포트폴리오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대외비 우리가 보안 문제입니다. 네. 전 직장에서 구체적인 내부 데이터나 미공개 정보를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실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보안 의식이 좀 없네.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 정보도 유출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경력직은 협업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구조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네, 결과 중심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넣으시고요. 직무와 관련된 사례를 선별하시고 숫자와 지표를 명확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파워포인트 외에도 노션으로도 많이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PDF로 전환해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수 직업 시간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누리호였습니다. 6649님 정답 누리호. 2405님 2번 누리호. 내일 꼭 성공하기를 사춘기 딸이랑 갱년기 엄마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셨고요. 7359님 누리호 2번. 4269님 출근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다가 보냅니다. 누리호입니다. 우주로 잘 날아갈 수 있길이라는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상품 받으실 분들은요. 퀴즈 당첨자 분들께서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